김경록 박사님은 생애 자산 관리 최고 전문가시니까 김경록 박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30대, 40대, 50대 질문을 하나씩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50대 중반입니다. 다른 투자 자산은 없고 집만 한 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좀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집 살 때 다 해약했습니다. 앞으로 3, 4년 정도 더 일하고 은퇴할 것 같은데 이대로 노후 준비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도 되는지 답답합니다. 박사님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3, 4년 정도 더 일하고 은퇴합니다.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전제인데요.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한 5, 6년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5, 6년은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 제도라는 게 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주는데요. 정년이 6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60을 자꾸 어떤 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60이 지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60 정도 일을 했으면 많이 한 거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것이고요. 일본이 70세이고요. 유럽이 65세에서 70세 사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 때문에 정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근로기간이 한 65세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구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정규직인 직장에 계속 있으면서 65세니까 임금도 높은 편이에요. 우리는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임금도 한 절반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족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57세나 이런 데 와서 우리가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노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을 자기가 잡마켓에서 있는 기간을 최소한 65세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에서 64세의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65%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재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용시장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보더라도 선생님하고 퇴직을 하면은 기간제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여전히 학교에 나가고 있고요.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0대 가계에 보면은 대충 금융자산을 한 8천 내지 9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디에 운용해야 될까? 1억 원에서 2% 수익률을 더 높여도 1년에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뭐 한 18만 원이나 될까 말까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은 별로 안 큽니다. 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1억 원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한 300만 원, 400만 원 만들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 훨씬 효율적이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에 3, 4천만 원을 번다?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0대의 경우에 그때 이제 소득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 때 지출을 같이 늘리시지 말고 저축을 한 단계 좀 스텝업을 시키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50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저축액을 늘려서 좀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나 이런 데서 50대 들어와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저축을 스텝업 시키라는 것이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 저축을 어떤 비클을 활용해서 하느냐? 연금에 비클에 넣으시는 게 세제면에서 이리저리 유리합니다. 배당 소득세도 안 내고요. 과세에 연도되고 다양한 점이 있으니까요. 연금 비클에 하여튼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소득의 공백기도 생기고 그럽니다. 소득 공백기는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월급이 찍히다가 0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은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일찍부터 내가 배당 수익률 이런 데서 매력적인 자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런 자산들을 조금씩 차곡차곡 사모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가 퇴직했을 때 배당 소득을 통해서 월급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 쪽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겠군요. 제가 이번에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100- 나이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나이가 30세라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30%는 안전자산에 투입하고 70%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라. 만약에 60세면
안전자산의 60%, 위험자산의 40% 정도를 넣어라 이런 거거든요. 네. 백백이 나이 법칙을 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기억하기 쉽게는 6대 4입니다. 6대 4. 예, 주식 6, 채권 4.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주식 4, 채권 6. 예, 이 정도로만 변화시켜도 이제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40대 초반입니다. 집 먼저 사야 할까요? 주식 먼저 투자해야 할까요? 예. 40대면은 뭐 집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주택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나 나이 들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요. 주택은 내가 거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 정도는 이제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기 마련이고요. 나중에 이제 내 자산이 없을 때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다시 캐시플로우를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나의 자산을 축적하고 주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살면서 주택 자산을 통해서 연금으로 받아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에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후생연금, 공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건강이 악화된 사람,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주택이 있냐 없냐입니다. 주택이 없으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노후에 든든한 소득원도 될 수도 있고 좋은 자산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성장이 멈춘 시대에 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농담도 하는데 젊을 때 주택을 가졌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택이라는 자산을 꼭 주식과 동등한 위치에 리스크 프로파일만 보고 이게 기대 수익률 얼마, 변동성 얼마를 가지고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이고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진다 하지만은 혹시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한 채 주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을 두세 채 가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을 다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요. 30대 초반입니다. 월급쟁이와 프리랜서는 각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면 조금 안정적이니까 일단은 이제 주택 자산 마련하는데 일단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비싼데 해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저는 낫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주택 자산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금도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자산에 뭘 넣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30대 안정적인 직장인이면은 위험 자산을 풀로 채우셔도 됩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IRP는 70%, 연금저축은 100% 가능한데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공백기들이 가끔씩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유동성 자금이 있는 게 좋고요. 만일 맞벌이를 한다면은 그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혼자서 번다 그러면은 유동성 자금을 조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 위험자산을 갖는 것.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라 그러면은 가급적 위험 자산을 거의 뭐 풀로 채우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예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옆에 사람 20% 깨졌다는데 나는 뭐 3% 이자 수익 벌어서 뭐 이러지만요. 금방 역전됩니다. 나중에 주식시장 좋아지면요. 거의 뭐 한 몇 달 만에 역전이 확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은근히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데요. 초저위험 자산, 고위험 자산 이것만 내놓고 뭘 하겠느냐 하면은 당연히 초저위험 자산을 하죠. 꼭 그 뒤에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초저위험 초저수익률, 고위험 고수익률 이렇게 따라 붙어야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요. 위험 기준으로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위험으로 택하게 되는 것이죠. 고위험 고수익 자산, 그 자산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 투자자들이 자신의 현재 자산 배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원칙 이렇게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에서 성공한 것이 부동산하고 예금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실패 안 보고 다 그래도 무난하게 자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이 공식이 이제 완전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도 확 좁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하는
방법 이렇게 택하는 것이고 예금을 주로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이제 거의 복리 효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으로 서식지를 좀 옮기고 서식지를 옮기되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글로벌 기준에서 최우량한 곳에 자산을 옮겨라 하는 것.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땡땡땡이다 이러면 이 땡땡땡 안에 김경록 박사님은 무엇을 집어넣고 싶으세요? 예. 버터말킬이 한 이야기 외에는 더 덧붙일 게 없는데요.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어떤 의미일까요?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30년에 걸쳐서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은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는 뭐냐면은 짧은 기간에 내가 불확실하지만은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 근데 제가 정의할 수 있는 투자는 그런 게 투자가 아닌 것이고요. 투자는 긴 시간에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에 예, 확실하게 예, 버는 예. 법을. 저도 막 그 생각에 자문을 해봤습니다. 투자는 예. 복리를 무시하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복리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의 계좌로 예. 돈을 옮기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예, 맞고요.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김경록 박사님의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네, 지금 이 시대 가장 확실한 투자의 정석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한 20년, 30년 전에 알고 실천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것을 후회하시지 말고요. 지금 자녀들이 이거 방식대로 나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읽어봤으면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사업 플러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